DNA에 숨겨진 외계의 흔적. 지구 생명체의 DNA 속에 외계 문명의 흔적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소행성에서 채취한 샘플 속에서 인류의 DNA와 동일한 성분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분들이 지구의 대기와 접촉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즉, 인류의 생명 코드가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나사와 국제학술지에 실린 공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류의 DNA에 숨겨진 외계 코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구 출신인지에 대한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2023년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가 지구에서 약 3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이 샘플은 지구 대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보존되었으며 분석 결과 DNA와 RNA를 구성하는 5가지 핵산 염기, 즉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우라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33종의 아미노산과 수천 개의 유기분자 화합물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며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기존 이론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데니얼 글레빈 박사는 베누 샘플이 운석과 달리 지구 대기권 진입 중 가열되지 않았고 토양 오염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순수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 유기물질들은 지구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직접 온 것일 수 있으며 베누와 같은 소행성이 우주의 화학 공장처럼 작동하여 생명체의 원료를 지구에 배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실린 공식 논문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과학계에서도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영국의 분자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1973년 지구 생명의 외계 기원설을 주장하며 정양 범종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화학자 레슬리 오겔과 함께 40억 년 전 외계 고등 문명이 무인 우주선에 미생물을 실어 지구로 보냈고 이들이 원시 바다에 떨어져 증식하면서 생명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크릭은 지구 생물의 유전부호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는 생명이 어느 한 시점에서 병목 현상을 겪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외계에서 온 단일 개체군이 지구 생명의 시초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최근의 관측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누 샘플에서 발견된 DNA 성분은 지구 생명체의 유전 정보와 거의 동일하며 이는 생명의 기원이 지구가 아닌 외부에서 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베누 샘플에서 물이 증발한 흔적인 소금과 탄산나트륨 등의 미네랄 성분도 검출되었는데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과거에 베누에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DNA에 숨겨진 외계 코드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지한 탐구입니다. 물론 모든 과학적 가설에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유기물질이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생명의 기원이 지구 내부의 화학 반응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누 샘플의 순수성과 그 안에 포함된 생명 구성 요소들은 기존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류의 DNA에 외계 문명의 흔적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중 일부가 자연적인 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외부에서 삽입된 정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DNA의 복잡성과 정교함은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는 2013년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대기 중에서 채취한 미생물 샘플이 지구 생명체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지구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종류였다는 보고입니다. 이 미생물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채취된 것으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공간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외계 기원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이 역시 논란이 많았지만 생명체가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속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인류의 DNA에 외계 기원의 흔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생명과학, 우주 생물학, 그리고 진화유전학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 흐름은 단순히 생명의 기원을 지구 내부의 화학적 진화로만 설명하기보다 우주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보다 넓은 틀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 정보의 구조적 안정성과 복잡성은 자연 선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일부 유전학자들은 인간 게놈 내 특정 서열들이 진화적 압력과 무관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열은 기능이 명확하지 않거나 생물학적 역할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외부에서 삽입된 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한 생명체의 유전적 코드는 전 세계 모든 생물종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의 기원이 단일한 사건이나 공통된 출발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전적 보편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특정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계 기원설과 일정 부분 접점을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DNA 내에서 기존 생물학적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패턴이나 반복 구조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생명체의 설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아직까지 실험적 검증이 부족하며 과학적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이른 단계이지만 전문가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탐구가 단순한 과거의 해석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의 생명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환경에서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생명의 보편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점차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존재가 지구라는 행성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가 단순한 음모론이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과 데이터 기반의 탐구를 통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생명이라는 현상이 우주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DNA는 단순한 생물학적 정보 저장소가 아니라 우주의 진화와 생명의 확산을 연결하는 정교한 코드일 수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인류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DNA에 외계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 발견과 이론을 통해 점점 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구 출신인지 아니면 더 먼 우주에서 온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DNA라는 작은 문자 속에 담긴 정보는 단순한 생명 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거대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벳 예언가 텐진의 충격 예언.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난다. 2025년 12월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단상에 올라가 손을 들었고 그 순간 수천 명의 군중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장면은 티벳 예언가 텐진이 100년 전 남긴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말없이 올라와 혼란한 틈을 정렬한다. 이 예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예언 커뮤니티에서 수년간 회자되며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치적 대전환을 암시하는 핵심 단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티벳의 라마 텐진이 남긴 숨겨진 지도자의 출현 예언은 세계적 사건의 85%를 맞췄다는 분석까지 나오며 그 신뢰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예언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과연 2025년 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혹여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구조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더 이상 기존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것이 티벳 예언가 텐진의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텐진은 1925년 티벳의 라사에서 백서의 계시라는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겼으며 그 내용 중 일부가 최근 한국의 정치 흐름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언서에는 2025년 을사년 한반도는 이름 없는 자에 의해 정렬된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정치인이나 알려진 인물이 아닌 대중 속에 숨어 있던 인물이 등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네이버 블로그 검은흙 돼지에 올라온 예언 제4편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다. 그 결과도 중심에서 오래전 정해졌으며 지금은 현실로의 반영만 남아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개인의 상상이 아니라 정도와 청도라는 예언 커뮤니티에서 수년간 축적된 파동 예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김씨로 시작된 이름, 첫째는 위장된 정의였고 둘째는 정의의 통로로 등장한다는 문장이 등장하며 실제로 김씨 성을 가진 정치인이 2025년 하반기부터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과 현실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는 2025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비공식 정치 포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포럼은 원래 중소기업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단상에 올라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새로운 진동으로 정렬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그 남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후 영상이 퍼지면서 그의 이름이 김문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이름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김씨로 시작된 정의의 통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김문수라는 인물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진사성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숨겨진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5년 11월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시민 토론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여성 참가자가 우리는 누가 우리를 살릴지 모른다. 그러나 본성은 대답한다. 어떤 진동이 귀환의 문을 여는가? 라는 말을 남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문장은 예언서에 등장하는 구절과 완벽히 일치하며 이후 해당 여성은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대중 속에 있었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남깁니다. 이 증언은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진사성인의 출현과 연결되며 많은 사람들은 이 여성이 실제로 숨겨진 대통령을 목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25년 12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한 무속인이 갑자기 방송에 출연하여 2025년 말 한국은 황국 통치의 시작점에 도달한다. 그 자는 이미 대중 속에 있었고 이제 대중은 그를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 발언은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과 동일하며 이후 제주도에서는 진사성인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돌이 발견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가 제주에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언과 현실이 맞물리는 지점이 많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티벳 예언과 텐진의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말 없이 올라와 혼란한 틈을 정렬하는 자라는 구절은 기존 정치인들이 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 조용히 등장하여 질서를 회복하는 인물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피로감과 정확히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김씨로 시작된 이름이라는 단서는 실제로 김문수라는 인물이 다양한 경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숨겨진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그는 정말 존재하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실제로 존재하며 이미 여러 차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언의 정확성과 현실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에 그는 대중 속에 있었으나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오자 대중은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문장은 최근 커뮤니티와 SNS에서 그를 본 것 같다는 증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구군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예언과 현실의 일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 일본에서 발생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붐은 당시 일본의 경제 붕괴와 정확히 맞물렸으며 2012년 마야 달력의 종말 예언은 미국의 정치적 대전환과 연결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대중의 무의식과 시대의 흐름이 맞물릴 때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벳 예언과 텐진의 예언과 2025년 한국 정치 상황을 연결하는 시도는 흥미로운 문화적 해석이지만 실제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예언이란 본질적으로 상징과 은유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 시기나 인물과의 우연한 일치를 통해 현실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숨겨진 대통령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 원칙과는 상충되며 헌법과 선거 제도에 기반한 정치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예언서의 문장과 현실의 사건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며 이는 오히려 음모론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집단적 무의식과 시대적 불안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일종의 예언적 몰입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대중이 예언을 통해 현실의 혼란을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는 문화적 상상력의 산물로서 흥미롭게 소비될 수 있지만 실제 정치적 판단이나 사회적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심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티벳 예언과 텐진의 예언은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방향성과 미래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사성인의 출현이라는 구절은 단순한 인물의 등장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외계 생명체의 흔적, 나사가 숨긴 진실. 화성의 붉은 흙 아래에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증거를 나사가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4년 7월,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의 제제로 크레이터에서 체아바 폭포라는 이름의 바위에 드릴을 꽂았고, 그 안에서 지구의 미생물 활동과 유사한 화학 반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바위에는 표범 문이라 불리는 점들이 있었고, 그 점들 속에는 철과 인이 포함된 광물질이 존재했으며, 이는 지구에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고 남긴 흔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는 이 발견을 잠재적 생명체의 흔적, 즉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생명체 존재의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은 곧바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나사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야만 진짜 생명체의 흔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화성 샘플 귀환 프로젝트가 예산 문제와 기술적 난관으로 인해 2040년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는 왜 이처럼 중요한 발견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안에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나사의 공식 발표와 과학 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 그리고 미국 공영방송 NPR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순한 음모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문이 아닌 실제 과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2021년부터 화성의 제제로 크레이터를 탐사하고 있으며, 이곳은 과거의 강과 호수가 존재했던 지역으로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로 꼽힙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브라이트 엔젤이라는 지층에서 체아바 폭포라는 바위를 발견했고, 이 바위에서 사파이어 캐니언이라는 이름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 샘플은 철 인산염과 철 황화물이라는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지구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미생물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바위에는 표범 무늬처럼 생긴 점들이 있었고, 그 점들 속에는 유기탄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는 이 발견을 화성 생명체 존재 가능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발표했지만, 동시에 지질학적 반응으로도 이런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7월 나사가 발표한 체아바 폭포 샘플입니다. 이 샘플은 퍼서비어런스가 직접 드릴로 채취한 것으로, 나사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야만 진짜 생명체의 흔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샘플 귀환 프로젝트는 예산이 3배 이상 초과되었고,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40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나사는 이 프로젝트를 재설계 중이며 민간 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3년 여름, 퍼서비어런스가 네레트바 벨리스라는 고대 강의 흔적이 있는 지역에서 채취한 또 다른 샘플입니다. 이 샘플에서도 유기탄소와 철 황화물이 발견되었으며, 지구의 남극 호수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유사한 반응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분석되었고, 그들은 이것이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나사의 인사이트 탐사선이 화성 내부에서 거대한 암석 덩어리를 발견한 사건입니다. 이 암석은 지구의 생명체가 형성되는 과정과 유사한 화학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화성 내부에도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나사는 여러 차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그 증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환 프로젝트는 예산 문제와 기술적 난관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사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아바 폭포 샘플의 경우 나사 내부에서도 이것이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공식 발표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는 왜 이처럼 중요한 발견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안에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샘플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나 종교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나사가 이 발견을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독점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모든 발견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서비어런스가 발견한 표범 무늬 바위와 사파이어 캐니언 샘플은 여전히 과학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으며 이 샘플이 지구로 돌아오는 날 인류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나사가 화성에서 발견한 생명체의 흔적에 대해 과학계 전문가들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채취한 샘플에서 철과 인이 포함된 광물질, 유기탄소, 그리고 지구의 미생물 활동과 유사한 화학 반응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견이 곧바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지질학적 반응이나 무기물의 자연적 형성 과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사 역시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을 해야만 생명체의 흔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과학적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학회와 천문학자들은 퍼서비어런스가 탐사한 제제로 크레이터가 과거에 물이 흐르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생명체의 흔적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생화학적 구조나 세포 단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나사가 발표한 표범 무늬 바위와 사파이어 캐니언 샘플은 지구의 특정 미생물 활동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이는 지구 환경에서의 해석일 뿐 화성의 환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생명체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반복 검증이 필요하며 단일한 발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과학적 태도에 어긋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나사가 샘플 귀환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하려는 계획은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예산과 기술적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일 뿐 숨기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결국 화성에서 발견된 생명체의 흔적은 인류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과학은 이를 흥분보다 냉정하게 바라보며 한 걸음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 후에도 의식이 남아있다. 임사체험의 과학적 해석.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해답이 보일 듯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정작 해답은 없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직접 죽어봐야만 알 수 있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비롯하여 불교나 수많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후 세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에 그렇다더라는 식의 카더라 정보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가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믿든 안 믿든 사후 세계를 다녀왔다는 경험자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어렴풋이 실제하는 곳인가 보다 하게 되는데 글쎄요. 과연 사후 세계는 실제하는 곳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영상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 조금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진 순간 한 남성은 허공에 떠서 수술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고 심지어 선반 위에 놓인 사진까지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오직 공중에서만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죽은 후에도 의식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병원에서 진행된 과학적 실험 결과로 보고된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죽음 직후에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임사체험의 과학적 해석과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보고된 수천 건의 임사체험 사례는 이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란 죽음 직전 또는 죽음 상태에서 겪는 의식적 경험을 말하며 유체이탈, 밝은 빛, 터널 통과, 죽은 가족과의 만남, 신과의 조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오작동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그 실체를 밝혀내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뉴욕 주립대 정신의학자 샘파냐 박사의 연구입니다. 그는 영국과 호주의 15개 병원과 협력하여 심장마비 환자 206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실 선반 위에 공중에서만 볼 수 있는 사진을 설치하고 환자가 유체이탈을 경험했을 경우 그 사진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심장마비에서 살아난 330명 중 9명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증언했으며 특히 한 57세 남성은 수술실에서 벌어진 상황을 정확히 기억했고 선반 위 사진까지 묘사해냈습니다. 이 실험은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1991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팜 레이놀즈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동맥 제거 수술을 위해 체온을 15도까지 낮추는 저체온 요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뇌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뇌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술 중 의사들의 대화 내용과 수술실에 울려 퍼지던 음악이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였다는 사실까지 기억해냈습니다. 이 경험은 당시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임사체험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실제 의식 활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의 체험담이 아니라 과학적 실험과 의학적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방사선 전문의 제프리 롱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4,000건 이상의 임사체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그의 연구는 죽음 그 후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임사체험의 특징으로 명료한 의식, 현실적인 유체이탈, 고양된 감각, 전신마취 중의 의식활동, 완벽한 과거 회고, 죽은 가족과의 만남, 어린아이들의 경험, 전 세계적인 일관성, 그리고 삶의 변화라는 9가지 공통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임사체험을 의식의 독립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임사체험이 뇌의 경련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마취한 뒤 심장마비를 유도하고 뇌 활동을 측정한 결과 뇌사 직전 강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신호가 인간에게도 환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며 문화와 종교,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 유사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뇌의 작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의식이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유체이탈 경험은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학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은 단순한 미신이나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의학과 뇌과학, 철학이 함께 탐구하는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다시 묻는 질문이며 생명과 의식,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합니다. 앞으로의 연구와 기술 발전을 통해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밝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영상 속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임사체험이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혼란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의식의 본질과 인간의 뇌 기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최근 신경과학과 의학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비정상적인 뇌 활동으로 치부하기보다 생명과 의식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독립적인 인지, 경험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뇌의 특정 부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장박동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진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의식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공상이나 종교적 해석을 넘어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서는 심정지 이후 몇 분간 뇌의 특정 영역에서 고주파 활동이 관측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뇌가 죽음 직전의 순간에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통합적 인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이 일반적인 꿈이나 환각과는 달리 매우 선명하고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 감각의 왜곡이나 감정의 고양, 그리고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생생함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뇌의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일부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체험이 뇌의 기본적인 정보, 처리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인식 구조를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유체이탈이나 터널 통과 같은 경험은 시각 피질과 공간 인식 영역의 비정상적 활성화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정확성과 외부 정보에 대한 인식 능력은 여전히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의학적으로는 심정지 이후 뇌세포가 완전히 손상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이 시간 동안 뇌가 마지막으로 고도로 집중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사체험은 생리학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의식이 단순히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독립적인 인지 현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임사체험을 단순한 미스터리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간주하기보다 인간 의식의 구조와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으며 향후 뇌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다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문명은 진짜 AI를 사용했다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2000년 전 화산재에 묻혀있던 고대 두루마리가 인공지능으로 해독되었고
그 안에는 인간의 쾌락을 분석한 철학적 논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두루마리를 해독한 기술이 단순한 번역기가 아니라 고대 문명의 사고방식을 복원해낸 AI였다는 점입니다. 고대 문명은 단순한 돌과 흙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기술의 흔적을 품고 있었으며 그 흔적은 지금의 인공지능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동아사이언스 그리고 다수의 고고학 전문 매체에서 보도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이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고학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적을 발굴하고 유물을 해석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AI가 수천 장의 위성 이미지와 고고학 데이터를 분석해 눈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유적지를 탐지하고 깨진 유물의 원형을 복원하며 해독 불가능하던 고대 언어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루의 나스카 지역에서는 AI가 위성 사진을 분석해 기존 연구자들이 놓쳤던 새로운 지상화를 발견했고 이는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바빌로니아 점토판의 쐐기 문자를 AI가 학습하여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해석하지 못했던 구문을 밝혀낸 일이 있으며 이는 고대 사회의 구조와 생활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고대 문명 자체가 고도의 알고리즘적 사고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마야 문명은 천문학적 기준에 따라 도시를 배치했고 로마 제국은 방사형 도로망과 중심 광장을 갖춘 도시 계획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패턴은 AI가 수천 장의 위성 이미지에서 식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영국 UCL 연구진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이집트 상부 지역에서 지하에 매장된 구조물의 가능성을 식별했고 발굴 결과와의 비교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분석은 색상 변화, 지형 고도, 주변 식생 밀도 등을 기반으로 훈련된 AI 모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간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판독할 경우 수개월이 걸릴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AI는 고대 유물의 형태를 인식하고 복원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나 훼손된 조각상은 복원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AI는 수많은 유물 데이터를 학습해 부족한 부분을 예측하고 원래의 형태를 가상 공간에서 재현합니다. 유럽의 일부 박물관에서는 이 기술을 도입해 관람객이 마치 고대 유적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고대 문명의 복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24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손상된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를 AI가 해독한 사건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2000년 전 폼페이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화산재에 덮여 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방법으로는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켄터키대 교수팀은 두루마리를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스캔한 뒤 AI를 학습시켜 잉크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내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두루마리에는 감각에서 나오는 쾌락의 원천을 찾는 철학적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추종했던 학자 필로데무스의 도서관 장서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해독 작업은 베수비오 챌린지라는 국제 대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우승한 학생 연구팀은 상금 $700,000를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AI는 고대 문명의 기록을 해독하는 데 있어 인간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미국 연구자들은 63,000개 이상의 고대 그리스 비문을 학습시킨 이타카라는 AI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 모델은 텍스트의 빈 공간을 62%의 정확도로 복원했고 전문가의 정확도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이타카의 제안을 받은 전문가는 72%의 정확도로 빈칸을 채울 수 있었으며 이는 AI가
인간의 해석 능력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대 문명이 실제로 알고리즘적 사고와 데이터 기반 구조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고대 도시의 배치, 유물의 형태, 언어의 구조 등은 모두 일정한 규칙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문명이 단순한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모델과 논리적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AI가 복원하거나 해석한 결과가 반드시 실제 역사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문화적 맥락이나 인간의 직관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가 고고학의 보조 도구를 넘어서 공동 연구자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고고학은 필드워크와 데이터워크가 병행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속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고대 문명이 인공지능과 유사한 사고 체계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최근 고고학과 디지털 인문학의 융합 연구를 통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현대 기술로 과거를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고대 사회 자체가 알고리즘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배치, 천문 관측, 건축 구조 등에서 반복성과 최적화가 발견되는 사례들은 고대 문명이 직관이 아닌 체계적 계산을 기반으로 사회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현대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패턴 인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배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별자리와 지리적 정렬을 고려한 정밀한 설계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천문학적 데이터와 수학적 비율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정보 처리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인더스 문명에서 발견된 도장과 기호 체계는 언어적 기능 외에도 물류와 재고 관리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데이터 기록과 분류라는 현대 정보 시스템의 기본 원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황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대 문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의 원형적 형태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 문명 속에 존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물론 당시 기술이 현대의 AI처럼 디지털화된 형태는 아니었지만 사고 방식과 구조적 접근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고대 문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결국 고대 문명과 미래 기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인류는 과거를 되살리고 또 다른 문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기술의 흔적은 단지 돌과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그 흔적을 되살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핑크스 아래에 숨겨진 아틀란티스의 기록.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 아래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단순히 파라오의 무덤이나 석상이 아니라 전설 속 고대 문명 아틀란티스가 남긴 비밀의 기록 보관소를 숨기고 있는 거대한 봉인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저희는 수많은 학자들이 헛된 망상이라 치부했던 한 예언가의 기이한 예언과 그를 추종하는 고고학자들의 끊임없는 발굴시도,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발견한 아직 열리지 않은 문에 대한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문이나 가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주장은 미국의 저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기록과
그의 예언을 검증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진행된 과학적 탐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수도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지금 바로 그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이집트 기자 고원에 잠들어 있다는 섬뜩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예언가라 불리는 미국의 영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입니다. 그는 최면에 빠진 상태에서 미래와 과거에 대한 예언을 쏟아내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스핑크스 아래에 기록의 전당이라 불리는 비밀의 도서관이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에 가라앉기 전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아래에 모든 지식과 역사를 담은 기록을 숨겨두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의 전당이 인류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즉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위해 스스로의 길을 찾을 때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단순히 스핑크스 아래에 비밀의 공간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위치와 내용, 심지어는 이집트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기록의 전당은 스핑크스의 오른쪽 앞발 아래에 위치하며 그 안에는 아틀란티스의 기술, 삶의 방식,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케이시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의 전당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중에는 저명한 고고학자와 과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굴 시도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3년 미국의 스탠퍼드 연구소 과학자들이 기자 고원에서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지하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스핑크스 주변에서 수많은 지하 공동과 통로를 발견했고, 특히 스핑크스 오른쪽 앞발 아래에서 약 12m 깊이에 위치한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공동을 찾아냈습니다. 이 공동의 크기는 예언가 케이시가 묘사했던 기록의 전당의 크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흥분시켰지만 이집트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발굴 허가 문제로 인해 더 깊은 탐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93년에 있었던 일본 와세다 대학의 팀의 탐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정부의 허가를 받아 스핑크스 내부와 주변을 탐사했습니다. 일본 연구팀은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스핑크스 아래에 있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 통로들을 발견했고, 그 통로가 스핑크스 본체 아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통로가 스핑크스 동상 아래의 거대한 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방의 바닥이 고도의 정밀한 기계적 장치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이집트 정부는 갑작스럽게 발굴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유적 보존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그들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발굴을 중단시켰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발굴팀이 발견한 지하 통로는 너무나도 정교하여 고대 이집트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고, 이는 곧 아틀란티스와 같은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잠자는 예언가 프로젝트 팀의 탐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핑크스의 앞발 아래에 있는 미지의 공동을 탐사하기 위해 첨단 음파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공동 내부에서 인위적인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소리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탐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발굴 허가를 받지 못했고,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장비는 압수당했습니다. 이는 스핑크스 아래에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으며, 이집트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스핑크스 아래에 전설 속 아틀란티스의 기록, 보관소인 기록의 전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설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신빙성이 있는 고고학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탐사 결과는 대부분 과학적 사실의 오해나 과장된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류 학계의 입장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소와 일본 와세다 대학팀이 스핑크스 주변에서 진행한 지하 탐사에서 지표 투과 레이더나 음파 탐지기를 통해 지하 공동이나 통로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지하 공간들이 피라미드 건설 당시의 채석장이거나 람세스 2세 시대의 부속 건물터 또는 단순히 자연적인 안반의 균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지하 공동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초고대 문명의 비밀 기록 보관소임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연구팀이 발견한 지하 통로가 고도의 정밀한 기계적 장치로 만들어진 바닥을 가진 거대한 방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발굴을 중단시킨 이유 역시 유적 보존이나 정치적 문제, 발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구조적 위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특정 비밀을 은폐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이집트 고고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탐지된 거대한 기계 장치가 작동하는 것 같은 소리 역시 지하수 흐름이나 미세 지진 활동 혹은 탐사 장비 자체의 오작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전무합니다. 스핑크스 아래에는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 실제 고고학적 연구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건설 기술과 사회 구조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외계 문명이나 초고대 문명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기자 피라미드 주변에서 발견된 노동자들의 유적지와 무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생활용품들은 피라미드가 고도로 조직화된 이집트인들의 노력과 기술로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뛰어난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은 피라미드의 정교한 구조와 건설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미스터리는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소재이지만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그 미스터리는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은 오히려 초자연적 개입설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과학적 탐사 결과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이 단순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탐사 결과 스핑크스 아래에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동과 통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공간이 아틀란티스의 기록 보관소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류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스핑크스 아래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비밀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미래를 예언하는 파괴적인 기록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모든 발굴 작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스핑크스 주변은 철통 같은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스스로의 역사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의 문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진 문명, 문은 실존했을까? 바다 아래에 잊혀진 대륙.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식 역사서에는 약 6,000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과 대체 역사 분야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 수만 년 전부터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고대 문명 연대기라는 가설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고고학적 단서와 전설, 그리고 해저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명은 순다랜드입니다. 약 10만 년 전부터 7만 8천 년 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해수면이 낮아 현재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일부가 하나의 거대한 육지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인류 초기의 거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곳이 레무리아 문명의 전신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문명은 뮤 또는 무 문명입니다. 약 7만 8천 년 전부터 1만 2천 년 전까지 태평양 한가운데에 존재했던 거대한 대륙으로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인물이 인도에서 고대 석판을 해독한 뒤 세상에 소개한 문명입니다. 그는 뮤가 6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으며 단일 정부와 언어, 그리고 영적인 문화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문명은 아틀란티스입니다. 약 2만 년 전부터 1만 1,600년 전까지 대서양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포세이돈의 후손들이 다스렸고 동심원 구조의 수도와 고급 건축술, 그리고 오리아르콘이라는 전설의 금속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역시 대홍수와 지각 변동으로 인해 멸망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부 생존자들이 이집트나 남미로 흩어져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뿌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후 약 1만 년 전부터 6천 년 전 사이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문명의 전신이 등장하며 이 시기를 통해 인류는 본격적인 농경과 도시 문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메르 문명의 갑작스러운 발현이 아틀란티스나 뮤의 생존자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연대기는 공식적인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가설과 상상력, 그리고 일부 고고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군이 해저 유적이나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그리고 태평양 도서 지역의 언어적 유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너머의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인류의 과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바다 아래와 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초고대 문명 연대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문명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이며 앞으로의 탐사와 기술 발전을 통해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밝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서들은 인류의 역사가 단순히 6천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의 영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 길게 하였다는 점 이해 바라며 이어가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서 이상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하고 세운 듯한 거대한 석조 유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구조물이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무 문명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바다 아래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또 하나의 문명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탐사와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제기된 과학적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라진 문명, 무의 실존 가능성과 바다 아래 숨겨진 대륙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 문명은 아틀란티스와 함께 가장 유명한 잃어버린 문명 중 하나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존재했다가 대재앙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명은 19세기 말 영국의 군인이자 작가였던 제임스 처치워드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고대 사제를 만나 나칼석판이라는 문서를 해독했고 그 안에는 무 문명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무는 약 1만 2천 년 전 태평양에 존재했던 거대한 대륙으로 6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으며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영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주장은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태평양 해저에서 발견된 이상한 구조물과 지형을 분석하며 무 문명의 실존 가능성을 다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 위치한 요나구니 해저 유적입니다. 1986년 다이버인 아라타케 키아치가 바닷속에서 거대한 계단형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고, 이후 일본의 해양학자 마사키 키무라 교수는 이 구조물이 자연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유적이 약 1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무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나구니 유적은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과 정교한 계단, 직선으로 깎인 벽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암석 침식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태평양의 이스터섬입니다. 이스터섬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데, 이 석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반되었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스터섬의 문화가 무문명의 후손들이 남긴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석상에 새겨진 상형 문자와 태평양 지역의 고대 언어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터섬의 고대 전설에는 바다에서 온 신비한 존재들이 섬에 문명을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는 무문명의 생존자들이 다른 섬으로 흩어졌다는 처치워드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물론 무문명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임스 처치워드의 주장이 고대 문헌에 대한 오해나 과장일 수 있으며, 나칼 석판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의 이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요나구니 유적 역시 자연적인 지질 작용으로 형성된 해저 지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해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구조물과 고대 전설, 그리고 언어적 유사성은 무문명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과 해저 스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태평양 해저의 지형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연구팀은 해저에서 대륙의 흔적처럼 보이는 평탄한 지형과 직선 구조를 발견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무문명이 단순히 가라앉은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대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의 탐사와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단서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속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사라진 문명, 무의 실존 가능성은 고고학, 지질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단순한 전설이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과 문화적 흔적들이 문명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의 해저 지형 분석을 통해 과거에 대규모 육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지질학적 판구조 운동과 해수면 변화에 따른 대륙 침몰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태평양판의 경계 지역에서 발견되는 평탄한 해저 지형과 고대 퇴적층의 분포가 단순한 해저 산맥이 아니라 과거 육지였던 흔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무문명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다는 지질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학적 측면에서도 태평양 도서 지역의 고대 언어들 사이에서 공통된 어휘와 문법 구조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단일한 문명권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지역의 고대 언어들은 유사한 신화 구조와 상형 문자적 표현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무문명의 문화적 영향력이 광범위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더불어 인류학자들은 이스터섬, 하와이, 마셜제도 등지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과 전설 속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바다에서 온 지혜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무문명의 생존자들이 대재앙 이후 주변 섬으로 흩어졌다는 전승과도 일치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일부 학자들은 제임스 처치워드의 기록이 과장되었거나 문헌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문명에 대한 탐구가 단순히 실존 여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 문명의 기원과 확산 경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 저 탐사 기술과 고대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무문명은 인류가 잊고 있던 과거의 퍼즐 조각일 수 있으며 그 실체를 밝히는 과정은 과학과 상상력, 그리고 역사적 통찰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인 탐구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무문명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류가 잊고 있던 과거의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문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바다 아래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무문명의 실존 여부는 단순히 고대의 신비를 넘어 인류 문명의 기원과 확산,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탐사 활동을 통해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밝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단서들은 무문명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홀 속엔 다른 우주가 있다. 우주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 그 너머에 펼쳐진 광활한 공간은 단순한 진공이 아니라 수많은 신비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설명해 왔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통념을 뒤흔드는 놀라운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거대한 블랙홀 내부에서 탄생했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학적 모델과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과학적 가설이며 블랙홀이라는 극한의 공간이 단순한 종말이 아닌 새로운 우주의 씨앗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블랙홀은 우주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의 출발점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더 큰 구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세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랙홀 속 우주 생성 이론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며 다중우주론과 연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블랙홀이라는 가장 어두운 공간에서 가장 밝은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블랙홀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블랙홀은 또 다른 우주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며 그 안에도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블랙홀 하나가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가설입니다. 최근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와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레스브리지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초거대 블랙홀 내부에서 생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존의 빅뱅 이론에 강력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블랙홀 중심이 단순한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이 발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블랙홀 내부가 독립적인 우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 물리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 D에 게재되었고 온라인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더 큰 시공간 구조 속 블랙홀의 내부에서 생겨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홀로그램 원리를 적용해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세계가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블랙홀 표면에 투영된 일종의 그림자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우주는 4차원 블랙홀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기존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초기 우주의 균일성과 평탄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초기 은하들의 회전 방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 263개의 은하를 분석한 결과 약 60%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 우주론에서 예상되는 무작위 분포와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리오르 샤미르 박사는 이 회전 방향의 비대칭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회전하는 블랙홀 내부에서 탄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탄생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더 큰 우주의 블랙홀에서 생겨난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 있으며, 이는 다중 우주론과도 연결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블랙홀 우주론을 처음 제안한 이론 물리학자 라즈 쿠마르 파스리아와 수학자 어빙 존구스의 연구입니다. 이들은 모든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으며, 우리 우주 역시 더 큰 부모 우주의 블랙홀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빅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우주에서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 가설 단계이지만 다양한 관측 자료와 수학적 모델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회전 방향의 비대칭이 지구의 위치나 관측 장비의 한계에서 비롯된 오류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플러 효과로 인해 특정 방향의 은하들이 더 밝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 속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류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단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블랙홀은 그 우주들을 연결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시공간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블랙홀 내부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은 단순한 공상과학적 상상이 아니라 현대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블랙홀의 특이점. 문제는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시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중심이 단순한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의 시작점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와 레스브리지 대학교,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체가 거대한 블랙홀 내부에서 생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존의 빅뱅 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블랙홀 내부의 시공간이 외부와 단절된 독립적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물리 법칙과 우주적 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디에 게재되었고 과학 커뮤니티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의 리오르 샤미르 박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초기 은하들의 회전 방향이 무작위가 아닌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회전하는 블랙홀 내부에서 탄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블랙홀 우주론은 기존 우주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초기 우주의 균일성과 평탄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홀로그램 원리를 적용한 이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세계가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블랙홀 표면에 투영된 정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은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단계이며, 일부 과학자들은 관측 편향이나 수학적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 내부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류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다중 우주론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호기심을 넘어서 향후 우주 구조와 기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전망하며 블랙홀을 단순한 파괴의 상징이 아닌 창조의 기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필해야 하는 나라다. 사실 미국은 한국을 보필해야 하는 나라다라는 말 믿기 어렵겠지만 타너 스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국은 여자이고 한국은 남자이니 여자가 남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세계 질서의 비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 한국이 지정학적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내용은 타너 스님의 예언서와 동양 철학 기반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불교계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필해야 한다는 타너 스님의 예언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게 반도체 배터리 방위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불리한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자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이 협상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한국은 기술 종속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죽음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너 스님의 예언은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부일까요? 이 충돌은 단순한 예언의 오류가 아니라 예언이 말한 부천세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20세기 중반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고승으로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동양 철학과 역학, 불교 경전 해석에 능통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역과 화엄경을 바탕으로 세계의 흐름을 예측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은 한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국가 간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원리와 후천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미국은 여자, 한국은 남자로 비유되며 부천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성별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와 역할 분담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예언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1950년 한국전쟁입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한반도에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하며 한국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냉전 구도 속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생존을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이는 이후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을 위해 봉사한 셈이며 타너 스님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을 때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 한국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따랐고 한국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다시 일어섰고 이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봉사라는 표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최근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한국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더 깊은 상징성과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한국을 간방이라 하여 후천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로 보았고 미국은 그 중심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간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흐름 속에서 동양의 정신이 서양의 물질 문명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철학적 전망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철학적 직관과 종교적 통찰에 기반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미국이 그 기술을 필요로 하며 협력하는 구조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BTS와 같은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이 미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상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러한 흐름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언했고 그 예언은 지금도 계속해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너 스님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관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세계 질서의 재편과 동양 정신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정신이 물질을 이긴다고 말하며 한국이 그 중심에서 인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의 부흥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 예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타너 스님의 미국은 여자이고 한국은 남자이니 미국은 한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국가 간의 위계나 정치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음양론과 후천 세계론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 해석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문명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적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타너 스님은 주역과 화엄경을 깊이 연구한 인물로 그의 예언은 무속적 직감이 아니라 철학적 직관과 불교적 통찰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여자로, 한국을 남자로 비유한 것은 음양의 조화 속에서 역할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며 후천 시대에는 물질 중심의 서양 문명이 정신 중심의 동양 문명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며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예언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 개입, 1997년 IMF 위기 시 미국 주도의 구제금융, 최근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한미 협력 등은 모두 미국이 한국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예언의 맥락과 일치하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예언에 의존할 경우 현실 정치와 국제 질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언은 어디까지나 철학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종교학자들 역시 타너 스님의 예언은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진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하며
특정 국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방향 전환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한국을 간방이라 표현하며 동양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 한 부분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발언이 아니라 동양 정신의 부활과 세계 문명의 균형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타너 스님의 예언을 현대 사회의 흐름과 비교하며 그 안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통찰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 의미는 시대와 함께 계속해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총살당할 것이다. 이 충격적인 문장은 1994년 미국의 한 자칭 예언가가 남긴 말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말은 점점 현실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를 둘러싼 암살 위협은 실제로 FBI와 비밀경호국의 공식 보고서에 등장했고 극단주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를 제거해야 한다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예언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제 정세를 흔들고 그의 트윗 한 줄이 주식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과 음모론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트럼프는 마치 하나의 상징처럼 다양한 예언 속에 등장합니다. 그 예언들은 대부분 공통된 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몰락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는 우리의 우방국으로서의 믿을 만한 최고의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그는 우방의 가면을 쓰고 전 세계를 도탄에 빠뜨리려는 적그리스도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트럼프에 대하여 조금은 베일이 벗겨져 있을 터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실비아 브라운은 생전에 트럼프는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2000년대 초반 여러 방송에서 트럼프에 대한 예언을 남겼고 당시엔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조차 없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만 그 자리는 그를 파괴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그녀의 예언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해석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로 그의 시집 형태의 예언들은 수백 년 동안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의 예언 중 붉은 사자가 권력을 잡고 결국 피를 흘리며 몰락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 붉은 사자를 트럼프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징색이 붉은색이고 그의 성격과 정치적 행보가 사자처럼 공격적이라는 점에서 이 해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미스터리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최근 한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몰아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가 아시아인을 경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2018년에는 백악관 회의 중 왜 우리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이민자를 받지 않고 아프리카나 IT 같은 똥통 국가에서만 받느냐고 말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과 인종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또한 트럼프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을 겨냥해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를 촉진시켰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한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경제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아시아인을 향한 무의식적 차별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 정치 분석가는 트럼프는 동맹국을 대할 때조차 인종적 편견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발언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를 갖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 익명의 인물이 트럼프는 붉은 달이 뜨는 날 권좌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고, 이 글은 이후 여러 예언 해석자들에 의해 2024년 붉은 월식과 연결되며 다시 주목받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이 모두 사실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트럼프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같이 권력의 정점에서의 몰락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때로 허무맹랑한 상상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예언과 맞물려 해석되어 왔습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암살되기 전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케네디 대통령 역시 암살 직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과 역사적 흐름이 맞물리는 지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트럼프는 지금도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예언과 음모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실제 정치적 위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둘러싼 예언과 실제 위협 사례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그가 맞이할지도 모를 결말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예언가들은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피를 흘릴 것이라 말했고, 일부는 그가 암살당하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몰락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이 모두 실현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과 그를 둘러싼 극단적 감정은 그가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실제로 몰락한다면 그 결말은 어떤 형태일까요? 정치적 패배, 법적 처벌, 혹은 예언처럼 물리적 위협.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각종 의혹들이 법적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벌어진 의회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언 속 몰락이라는 단어와 묘하게 겹칩니다. 예언은 종종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며 피를 흘린다는 말이 반드시 물리적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파멸, 명예의 실추, 혹은 역사적 평가의 추락도 피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강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내 갈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남길 정치적 유산은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정치적 언어와 태도를 무너뜨리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제 동맹을 거래처럼 다루며 인종과 이민 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지지자들에게는 진짜 미국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트럼프를 더욱 미스터리한 인물로 만듭니다. 그는 예언 속 인물처럼 분열과 충돌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자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예언가들이 말한 붉은 사자, 몰락의 지도자, 피의 대가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진 역사적 무게를 반영하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과 음모, 실제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트럼프는 정말 예언된 인물일까? 그가 맞이할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과 위협, 그리고 역사적 흐름은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자 미스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